파트 2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들은 글로벌 기업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글로벌 기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그런 다음에 글로벌 기업의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챕터 6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예전에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 해외 진출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역인 수출입에 의한 해외 진출, 두 번째가 계약 방식에 의한 해외 진출이라고 해갖고, 계약 방식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관리 계약, 턴키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해외 직접 투자에는 해외 직접 투자 직접적으로 하는 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또는 해외 간접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파트 2에서는 다양한 해외 진출 사례들에 대해서 다루고, 이번 챕터 5장에서는 주로 글로벌 기업의 정의를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진정한 글로벌 기업은 5개 있다는 옛날 기사 자료인데, 최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정확한 자료를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글로벌 기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최근 글로벌 기업의 포춘 500대 기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거 설명드리고, 글로벌 기업의 세계화하는 동기가 뭔지,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동기 요 내용 설명드리고,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국제화하는지 국제화 과정을 포스코와 소니의 사례를 들어갖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이 현지국이라든지 세계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텔이라든지 코카콜라, 현대 기아자동차의 미국 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전에 유니언 카바이드라는 회사가 화학 폭발을 일으켜갖고 지역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다국적 기업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핵심이 요약 정리가 잘 되어 있는 5장의 서두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데, 우선 글로벌 기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는 학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릴리 엔탈이라는 요 학자분은 굉장히 오래전에 1960년대에 처음으로 다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그러네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 멀티내셔널 컴퍼니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다국적 기업이라고도 하고 MNC라고 이렇게 표현을 줄여서 하고요. 커처라는 분이 트랜스내셔널 다국적 기업, 트랜스내셔널 초국적 기업에 대해서 개념을 처음으로 들고 오셨고, 펄 뮤터의 EPRG 패러다임 또는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런 개념을 제시했고, 버논의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 유명한데, 버논이 제시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 이 글로벌이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인터내셔널, 멀티내셔널, 트랜스내셔널, 월드와이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포린이라든지 오버시즈 이런 용어들을 활용해 갖고 계속해 갖고 그 국제라는 용어가 다국적 기업에 쓰는데 진화를 해 왔고요. 요즘 트렌드가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다국적 기업 혼용해서 쓰고 있고, 요즘 다국적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포춘 500대에 포함된 한국 기업이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개가 있거든요. 뒷부분에 이 표가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갖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포춘 기업인데, 글로벌 순위가 2020년도 19위에서 2021년도에 15위로 올랐죠. 이 매출액 단위를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100만 달러 기준으로 해갖고 2007억 달러, 그죠? 2007억 달러면은
환율이 1200원으로 했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이런 매출액이 큰 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다 이렇게 하고, 일단은 매출액 기준으로 하면은 월마트가 세계 1위죠. 그런 내용들을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핵심 개념으로 글로벌 기업이 왜 해외에 진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가, 그 동기를 봤을 때 첫 번째가 시장 추구형,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마켓이 있는, 소비자가 있는 곳을 진출하는 시장 추구형 해외 진출 동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생산 효율성이 높은 지역, 인건비가 저렴하고 생산성이 높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생산 효율 추구형 해외 진출 동기가 있고요. 자국 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자원을 외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데, 여기에는 자원이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있고요. 그 다음 원재료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추구하는 형태의 해외 진출 동기가 있고, 다음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외로 진출한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별로 정치적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는 쿠데타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디는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가들이 있으니까 분산 투자 형식으로 해갖고 특정 국가에만 진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정치적 안정이 된 국가에 진출하는 해외적 투자 동기가 있고, 나중에는 선도 기업 추종형이라고 해갖고 내가 리더가 되겠다 해가지고 진출한 기업을 따라 나가는 해외 직접 투자가 있어요. 근데 경쟁자 추종형도 있고 해외 진출 동기가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유형의 진출 동기가 있다.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의 국제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그림은 다양한 책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국제화 과정은 크게 시장의 국제화, 진입 방식의 국제화, 경영 기능의 국제화, 사업 상품의 국제화 이렇게 나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사방으로 확대돼 나가는 국제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업이 초창기에는 수출 중심으로 국제화를 하고 본인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판매는 수출 해외 마케팅 위주로 하고, 시장은 유사 국가 인근 단일 시장을 중심으로 작게 시작하다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국제화가. 그러면서 기업의 역량이나 여건이나 환경이 기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 방식이라든지 진입 방식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나 경영 기능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A라는 기업은 사업이나 상품에 있어서는 성장 잠재 사업까지 진출을 해 있고, 인근 복수 시장까지 진출하려는 단계가 있는데, A 기업은 유사 단일 시장까지만 진출해 있네요. B 기업은 인근 복수 시장까지 크게 진출해 있고, 그래서 이런 기능이나 진입 방식이 기업마다 다르고 점점 커져가면서 국제화를 이룬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 기능에는 초반에는 수출 판매하다가 해외 마케팅, 해외 생산 조달, R&D 이런 식으로 경영 기능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가의 개념과 측정에서 키포인트로 글로벌 기업의 영향에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현지국의 부족한 자본이나 기술 등과 같은 자원을 공급해주고 고용을 증대시키며 수입 대체 산업에 투자할 경우 국제 수지도 개선시켜준다는 긍정적인 역할이 있어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은 국제 수지를 악화시킨다. 이 말은 자본을 들여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배당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자금을 회수해가면서 국제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고, 현지국 유치 산업의 발전이 억제되어 외국 기업에게 예속화가 될 수 있고, 투자 규모가 클수록 현지국의 경제적 자유권에 영향을 미쳐갖고 현지국이 자주권이 좁아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종속당할 위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고려해갖고 글로벌 기업이 국제화에 대한 찬반 논쟁까지 영향을 많이 미친다.
사례 42번에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의미나 개념을 알아두는 그런 기사 자료가 오래된 자료를 활용했지만 이 의미를 잠깐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버논이라는 학자, 버논이 원래 제품 수명주기 이론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포춘 500대 기업으로 연 2회 이상 등재되어 있는 동시에 6개국 이상에서 현지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y라는 아주 유명한 국제경영 학술지에서 아시아, 태평양, 북미, 유럽에서 각각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중 20%를 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표를 보면은 이게 표가 오래됐지만 일단 매출액이 지역별로 잘 분산된 기업을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IBM, 소니, 필립스, 캐논, 그 다음에 루이비통, 플렉스트로닉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정의에 적합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요새는 또 어떤 기업이 매출액이 지역별로 잘 분산이 되어 있는가 또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죠. 시대에 따라서 20년 후에는 어떤 기업이 되는지, 글로벌 50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라든지. 근데 연결 재무제표상으로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지역별 매출액이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보고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는데 비용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거죠. 향후에는 이런 자료도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으면 또 개정판에 추가해 갖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글로벌 500대 기업의 수를 보면은 1996년도하고 2021년도까지 있는 쭉 자료를 보면, 일단 96년도 거의 30여 년 전인데 500대 기업의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죠. 162개로 1순위였고 다음이 126개로 일본이 차지했고, 프랑스, 독일,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한국이 그래도 13개로 8위를 하고 있었네요. 네덜란드, 캐나다 이런 순으로 있고요. 훅 뛰어넘어갔고 15년 후에 2010년도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대 안에 못 들었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보시면은 기업 수가 14개로 7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이 여전히 7위를 하고 있고 15개의 기업이 글로벌 500대 안에 들어가고, 아주 흥미로운 거는 중국이 2020년도부터 글로벌 500대 기업 숫자가 1위를 하고 있어요. 135개, 미국이 122개, 일본이 53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본과 이런 것들이 순위는 비등한데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안에 우리나라는 중간에 껴가지고 나름대로 고전을 통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꾸준히 노력해야지 되는데 중국이 굉장히 많이 추월해서 올라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으로 앞에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 보면은 삼성전자가 매출액이 2,007억 달러로 엄청나게 많은 매출액을 기록을 하고 있고 글로벌 순위 15위, 현대자동차가 그 뒤로 이루고 있는데 83위네요. 그 다음에 SK, LG전자, 기아차,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한화, KB금융그룹,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CJ,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물산이 매출액 단위에서 굉장히 높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 속하고, 여러분들이 대기업 하면 다 이런 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어 하겠죠. 요즘에는 한국전력공사가 보면은 전력 생산하는데 에너지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이런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감했다. 그래서 아마 순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순이익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이면 크게 등락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급감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규모별 투자 동기를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성장성이나 규모를 보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의 성장성과 더불어 저렴한 노동력을 보면서 해외 진출을 한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투자 이유가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시장의 성장성, 두 번째 규모, 저렴한 노동력, 제3 수출 거점,
그 다음에 조립업체의 공급, 기타, 우수 인력, 타국 리스크 분산, 인프라 정비, 세대 우대를 주는 지역으로 진출한다. 중소기업은 반면에 성장성이 중소기업도 1위지만 저렴한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그 뒤에 거는 비슷하네요. 45번 포스코의 국제화 과정은 자주 언급되는 사례인데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을 포스코가 진출하는 그 요인이 좀 달라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다든지 베트남은 시장성을 보고 미국과 서유럽도 시장의 규모와 시장 성장성을 보고 포스코가 진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포스코는 수출을 했죠. 그러다가 수출 대행하고 그다음에 현지 판매, 현지 생산 단계의 이러한 단계를 거쳐갖고 포스코는 국제화가 됐고요. 초반에 직수출 해갖고 1972년부터 판매부에서 수출을 시작했다. 그리고 1994년도에 포스틸을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행 수출도 했고 현지 판매, 현지 생산 이런 순으로 해갖고 쭉 해외 직접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고도화가 된 거를 우리가 그림과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소니의 국제화 과정을 보면 시장을 확대해 나갔는데 홍콩, 아일랜드, 미국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간접 수출, 직접 수출, 합작 투자, 단독 투자의 형태를 했고요. 간접 수출과 직접 수출의 차이는 뭐냐면은 간접 수출은 우리 회사, 그러니까 소니가 직접적으로 수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에다가 수출을 의뢰해 갖고 수출하는 게 간접 수출이에요. 근데 소니 회사가 직접 수출 부서를 두고 수출하는 건 직접 수출이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해 나갔고 사업 범위도 미국의 TV, 컴퓨터 모니터, 반도체, 멀티미디어 순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소니는 설립일이 보니까 1946년이네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에 바로 설립한 기업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소니는 190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대까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얘기 나올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기업이고 도산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당시만 해도 매출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전자 IT 쪽으로 69%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그리고 16%가 영화 음악 쪽이고 게임이 9%, 그다음에 금융이 6%였는데 2020년이 지난 후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면 전자와 매출이 22%로 굉장히 줄었고 오히려 게임 컨텐츠라든지 게임 개발로 수익을 많이 내고 영역을 확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금융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러면서 소니가 사업 다각화라든지 변천을 하면서 다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국제화를 하기 위해서 사업 범위나 영역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인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 글로벌 기업의 영향 중에 특히 인텔 예전에 코스타리카 진출하면서 긍정적인 면에선 수출 증대와 경제 성장률 증대, 기술력 증대를 코스타리카에 제공을 했죠. 반면에 여러 가지 세수입의 감소라든지 기술 인력의 인텔사 편중이라든지 임금 상승을 유발을 했고 인텔이 코스타리카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와 GDP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향을 미쳤는데 인텔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해갖고 쭉 보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다국적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현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경영 수업 시간에 보면은 월마트의 매출액이나 순이익을 봤을 때 매출액도 아니고 순이익 자체가 특정 국가의 GDP를 넘어서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그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다음 사례는 코카콜라 중국 보면은 중국 정부의 세수를 증대하고 고용 증대, 중국 음료 산업에 대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중국 음료 회사들의 도산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원료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 같은 것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인체에 유해한 원료? 이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당 성분, 설탕 있죠. 콜라나 사이다, 그 다음에 마운틴 듀, 오렌지 주스,
설탕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액상과당이라는 게 건강에 굉장히 나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탕 들어간 거 있잖아요. 콜라, 사이다, 음료수를 줄여 마시고 젊었을 때 그다음에 물이라든지 좋은 차 이런 것들 위주로 마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돼요. 설탕 이런 게 충치 이런 게 도움될 건 별로 없고 이 콜라가 다른 면에서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청량감은 있는데 제가 볼 땐 가장 큰 문제가 설탕 덩어리라는 거. 그래서 좀만 줄여 먹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진출했을 때 엘레베마주에서 인센티브들을 제공을 했어요. 세제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현대 패밀리 서포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장 부지도 무상으로 양도하고 진입도로도 확장해주고 여러 가지 인프라 제공하고 도로라든지 전기 통신,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세제 지원을 해갖고 현지 지역의 고용 증대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 구조의 성공적인 고도화 이행, 그 지역의 실업률 감소 등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미국에서 영향을 미쳤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공장을 많이 지어달라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글로벌 케이스 50에서 글로벌 기업의 영향 아주 악영향 부정적인 영향으로 유니언 카바이드사의 기사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인도에 보면은 미국의 종합화학회사인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인도의 세계화 정책으로 인도에 진출을 했는데 1984년도에 이 공장에서 유독가스가 유출이 돼 갖고 엄청난 사람들이 사망을 했어요. 보시면은 3,800명이 사망을 했고 그 후유증이 어마어마한데 60만 명 이상이 실명, 호흡기장애, 중추신경장애, 면역체계 이상 등 연구장애를 60만 명이나 겪었어요. 인도에서 27톤의 유독가스가 농약을 만드는 원료가 유출이 돼 버려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그 뒤로 2001년도에 파산 신청을 해버려갖고 다우케미컬에 인수됐는데 이 다우케미컬이 제대로 보상을 해주었느냐는 의문이 남고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유해산업, 혐오산업 이런 것들을 자꾸 후진국이나 이런 데다가 이전을 시키는 도덕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장단점이라든지 윤리적인 측면 같은 것들은 잘 고려를 해보고 이런 사례가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죠. 다국적 기업의 비윤리적인 활동들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다양한 내용을 다뤘는데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영상으로 또